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든 석고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간절하게 빌죠. 석고 여인에게 생명을 달라고요. 여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석고상은 그의 팔에 안깁니다. 매번 여자들에게 차이기만 하는 인기 없는 재벌 2세 토머스 데이.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아내를 찾기 위해 그는 위험한 실험을 합니다. 바로 고아 소녀를 데려와 완벽한 아내로 키우는 거였죠. 1748년 6월 22일 런던에서 토머스 데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그야말로 금수저였어요. 아버지는 땅 부자였고 어머니도 부유한 런던 상인의 딸이었거든요. 심지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본인의 것이었죠. 그런데 데이가 겨우 1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토머스 데이에게 엄청난 재산과 토지를 남겼어요. 그 재산은 토머스가 21살이 될 때 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머스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일찍이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토머스는 엄마에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자랐어요. 엄마가 그의 유일한 세계이자 애착 대상이었죠. 그런 그의 세상이 엄마가 재혼하면서 부서져 버립니다. 그가 7살 때 엄마가 아빠의 친구와 재혼을 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토머스는 여성에 대한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여자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하는 거죠. 그에게 여성은 두 본류였어요. 순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이거나 난폭한 남성에게 짓밟힌 무기력한 희생자.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했으면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서 여자들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사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인기도 없었어요. 일단 토머스의 장점을 보면 돈도 많고 똑똑했죠. 근데 단점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머리는 항상 빗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릴 때 수두를 알아서 이 마마 자국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패션 테러리스트라 유행은 완전히 무시한 낡고 칙칙한 옷을 막 입고 다녔고요. 잘 씻지도 않았고 매너도 없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격, 굉장히 독선적인 타입이라 이 기록을 보면요. 자기랑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누군가가 말하면 심각하게 따지고 들다가 아주 극대노하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겠죠. 여자들한테 번번이 차입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차일 때마다 반응이 가관이에요. 절친이었던 빅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을 찬 여성을 창녀로 표현하거나 결혼할 뻔했다가 자신을 찾던 마거릿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상처까지 주진 못했지만 좀 당황스럽게 한 나쁜 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완전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토머스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아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쯤에서 토머스 데이의 이상형을 알아볼까요? 일단 외모는요. 그리스나 로마의 여신처럼 젊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격은요, 또 시골 아가씨처럼 아주 순수하고 처녀여야 되고요. 남편에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신체는 강하고 공포를 느낄 수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요. 취향은 시골의 정말 허름한 농가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수하고 소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있을까요? 피디님, 이런 여자 있을까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토머스도 이런 여자가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가 도달한 미친 결론은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은 소녀를 데려와서 자신이 직접 교육시켜서 완벽한 아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절친 빅널과 함께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당시 고아원에는 문 앞에 아이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해당 고아원에는 당시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여자아이들이었죠. 그가 원한 대상은요. 확실한 처녀면서 자신의 훈련을 순종적으로 따를 만큼 또 어려야 했고요. 동시에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할 만큼 적당히 나이가 든 소녀였습니다. 아무리 18세기여도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는 영국에서 까다로웠어요. 일단 어린 여자아이가 미혼 남성에게 입양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토머스 데이와 빅널은 사기를 쳤어요. 고아원에다가는 이렇게 말한 거죠. 런던 근교에 사는 귀여운 친구의 시골집에 하녀로 일할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라면 고아원에서도 또 잘 알아보고 처리를 했을 텐데 런던에서 온 부유한 또 장래가 밝은 법률가들이 왔으니까 이 고아원 측에서도 선뜻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2명의 남자 앞에 똑같은 갈색 양모 드레스에 흰색 면 앞치마를 두르고 리넨 모자를 쓴 소녀들
여자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서게 됩니다. 토머스는 누굴 내 아내로 데려갈까 이 변태스러운 고민을 해요. 이때 친구가 한 예쁜 소녀를 가리키면서 이 소녀가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토머스가 그 소녀를 찬찬히 봤어요. 묘사를 보면 아주 긴 속눈썹에 까만 눈동자, 밤나무같이 치렁치렁한 머리칼이 눈에 들어왔죠. 토머스는 친구의 선택에 동의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애니였고 고작 12살이었어요. 사회때가 찌들지 않은 자신의 완벽한 실험 대상, 결국 소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애는 이 새옷 몇 벌이랑 성경 그리고 기도서를 챙겨서 이 가정부로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고아원 밖으로 나오게 되죠. 토머스는 집을 얻어서 혼자 그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빗질도 안 한 채로 매일 방문해서 그녀를 교육시키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그저 자신의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토머스는 그녀 이름을 사브리나로 바꿔요. 이건 처녀가 강에 빠져 죽은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왜 이런 꺼림칙한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고아원에 있던 애를 내가 이 소녀를 구해줬고 그건 이 소녀의 기존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내가 부여해줬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지은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또 이름을 바꾼 이유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고아원의 운영진은 더 이상 그녀를 추적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데이는 불안했어요. 만약에 사브리나를 완벽한 아내로 만드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한평생 여자를 원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토머스는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조각상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브리나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귀여운 친구 집에 하녀로 일할 아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번에 토머스는 11살의 금발머리에 푸른 눈동자의 소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바꾸죠. 바로 루크레티아로. 이 이름은 더 소름 끼쳐요. 루크레티아는 미모와 정절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여인이었는데 강간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제 토머스는 정기적으로 두 소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대신 이거에 대해 친구 빅널과 서류를 작성해서 약속을 했어요. 서류에 따르면 토머스 데이는 12개월 안에 두 소녀 중 최종 아내를 삼을 소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데이는 이 과정에서 절대로 소녀들과 육체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론을 냅니다. 토머스의 선택은 더 잘 배웠고 더 순종적이었던 사브리나였죠. 데이는 루크레티아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루크레티아에겐 행운이었죠. 결국 의류 소매 상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사브리나에겐 정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변태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상형을 만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토마스가 원한 건 극도의 추위와 고통, 공포를 잘 견디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브리나에게 어깨나 팔뚝 같은 데를 드러내게 했어요. 그런 후에 왁스를 끓여서 뜨겁게 녹은 왁스 덩어리를 그녀의 등, 어깨, 팔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거나 울면 안 돼. 근데 이 뜨거운 왁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명을 지르고 졸도를 했겠죠. 또 다른 날에는 그녀를 집 앞에 있는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 물이 뺨에 닿을 때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한 거죠. 심지어 그녀를 물에 던지기도 합니다. 사브리나는 예전에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다 그녀에겐 큰 고통이었죠. 사치심을 없애주겠다면서 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풀어보니까 예쁜 옷이 한가득한 거예요. 사브리나는 인생 대부분을 고아원에서 자랐고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있었어요. 예쁜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가 막 기뻐하는 얼굴을 보자마자 토마스는 그 상자 불에다가 집어넣어 라고 말을 합니다. 토마스는 그 상자를 불에 던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타는 옷을 봐. 사브리나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웠고 분노해야 됐죠. 그의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12살의 사브리나가 14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소녀는 토머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겨운 수업에도 화가 났고요. 자신에게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고문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절망했어요. 자신은 때론 부유층의 딸처럼 살고 있었고 때론 하녀로 살고 있었죠. 사회의 가장 상류층이면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듯한 위태로운 위치에 대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 토머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사브리나는 스스로 자기 발로 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거죠. 너무나 험하게도 토머스 데이는 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사브리나를 버리겠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브리나를 갑자기 해고하고 기숙학교로 보내버려요.
나중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머스는 훗날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상류층 출신의 시인인 에스퍼 밀레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의 황제 토머스는 시인의 영혼을 가진 여자도 말려 죽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뒤로는 글을 쓰지도 못한 채로 집안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브리나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고원에서 그녀를 처음 선택했었던 토머스의 친구 빅널과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도 완벽한 이상형을 꿈꾸시나요?